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년 만에 극한 폭우가 지나갔습니다만 그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동아리 MT 온 20대 의대생이 편의점 다녀온다고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그 신발과 우산은 찾았지만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수색 상황부터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에는 어제 새벽 시간당 60에서 80mm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빗 속에 동아리 MT를 온 22살 의대생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불었던 물이 빠져나간 하천을 구조대가 뒤집니다. 풀숲을 막대로 찔러보고 들춰봅니다. 실종자의 신발과 우산은 찾았지만 사람은 아직입니다. 실종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우산이 발견된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인근 하천으로 통하는 작은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게 두고 우리는 수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익산천 주변으로 지금 저희 공격 걸렸어요. 구조대가 일렬로 하천을 수색하고 보트도 동원했습니다. 벌써 사흘째 40대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하천 인근 농로를 지나다 차가 빠졌고 여성은 차에서 나온 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상당히 마음 많이 부서지고 있는 상태죠. 혹시나 더 날짜가 또 지나갈까 싶어갖고 애타는 그런 심정이죠. 어제 새벽 충북 영동에서도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불어난 물에 농막이 떠내려갔는데 농막은 찾았지만 그 안에 남성은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큰 비가 또 오기 전 가족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본격적인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만 경북과 충청, 전라까지 피해 지역이 워낙 넓고 피해도 심각해서 좀처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면 또 비 예보가 돼 있는데 자원과 인력은 또 한정돼 있어서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윤도열 기자입니다. 하천은 다시 얕고 잔잔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마을로 한 발 들어가면 주변은 터지고 무너진 잔해들이 아직 가득합니다. 한 번 넘친 이 하천이 훑고 간 자국은 처참합니다. 이틀 내내 중장비로 파내고 치웠지만 파묻힌 집 절반 정도만 드러났습니다. 폭우 때 흘러내려온 흙과 돌이 제 키보다 더 높게 쌓여 있습니다.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평생 바랐고 이제 겨우 연근 귀촌꿈은 하룻밤 사이 사그라졌습니다. 5년 전에 왔더만 이래 날벼락을 맞아갖고 못 살겠다. 가게 안보다 밖에 있는 물건이 더 많습니다. 건질 게 있나 살펴봐도 모두 쓰레기 봉투로 들어갑니다. 진흙 묻은 바닥을 닦고 말려보지만 언제 또 비가 올까 무섭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무서워 이제. 비가 무서워요. 축구, 농구, 골대가 있어 겨우 운동장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10대 넘는 배수 펌프를 동원했지만 물 빼기엔 역부족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선 오이가 썩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도 장비도 모자란데 다음 주 내내 또 비가 예보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해마다 폭우가 쏟아지면 제방이 터지고 무너집니다. 이번에도 그 탓에 혼자 살던 70대 어르신이 실종됐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왜 막지 못하는 건지 이세연 기자가 무너진 제방들을 돌아봤습니다. 물을 막아야 할 제방벽은 뚫려나가 물길이 됐습니다. 저수지에 갇혔던 물은 그대로 마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논밭을 망치고 길을 부쉈습니다. 3시 좀 넘어서 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막 오랑쾅쾅? 충남 부여군 구교저수지 제방. 최근 안전점검에서 C등급 보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뒤 주의하지 않았고 그대로 장마철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데도 아니기도 할 뿐더러 저희가 D등급이 나오면은 정밀 검사를 또 하는데 수위가 높아지면 배수로로 물을 빼서 압력을 낮춰야 하는데 수풀이 막고 있었습니다. 칼대 같은 것이 그것만이라도 깎아놨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 인재라고 그랬어 내가 인재라고. 제방이 무너져 집이 쓸려 내려간 충북 영동. 저수지를 막고 있던 제방은 안전점검 D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대비가 없었습니다. 주변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가 안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정을 해서 더 올리든지 뭔가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넉놓고 있다가 또 사고가 났나 보네요. 길게 뜯어져 나간 전북 완주 제방은 급히 임시로 막고 있습니다.
물길이 넓어지고 빨라지는 구간벽을 보강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시공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맞췄으면 거의 100% 사고가 안 납니다. 결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인재였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실종자, 지난 9일 경북 경산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40대 여성이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실종자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정종범 해병대 이사단장을 방문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깨알같이 메모한 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정종범 해병대 이사단장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정 사단장이 지난해 7월 31일 받아 적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을 먼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군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적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메모를 두고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적은 것이라고 했다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발언이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 지시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됐기 때문에 지난달 국회에서도 메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메모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법무관리관님.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돼 했을 때 누구냐고 했냐고요. 그래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당 발언은 이 전 장관이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수처는 정 사단장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안보 상황을 이유로 2번 연속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 사단장은 오는 19일 국회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담당 검사가 수사에서 빠지는 회피 신청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의 변호를 맡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팀을 정비하고 이 씨에 대한 정식 조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도이치 공범 녹취 파일 공익 신고자가 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장소는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공수처 소속 A검사 사무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A검사는 도이치 공범 이종호 씨의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겁니다. A검사는 공익신고자가 조사를 받으러 온 날 관련 사실을 알고 수사에서 빠지는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검사는 한 명 더 있습니다. A검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가 지난해 2월 나란히 공수처로 옮긴 B 부장검사인데 공수처장 자리 공백이 길어지며 처장 대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B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이종호 씨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공수처에 이종호 씨 사건이 있었고 공익신고자가 지난주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어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동훈 처장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이치 공범 녹취 파일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수사팀을 정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조사 전까지는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이 해당 검사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며 최상병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그 회피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공익신고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인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호 씨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해당 수사팀의 A검사가 자신이 과거 변호를 맡았던 그 이종호 씨가 이야기 같다면서 회피 신청, 즉 사건에서 제외돼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규정이 공수처 규정상 의무 규정이어서 당일 빠지게 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동안 몰랐다고 합니까?
네, 같은 부서라도 조사하는 담당이 달랐다고 하고 또 부서 간에도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는 공유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으로 이해해달라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회피 신청을 했다는 건 공수처가 이 부분을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는 건가 싶은데요. 네, 이번 일은 거꾸로 보면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공범 녹취 파일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한 뒤에 수사의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조만간 공수처가 이종호 씨에 대한 정식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또 정종범 사단장도 방문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공수처는 정 부사령관의 메모 중에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종섭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시 이후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됐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수사 모두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졌죠. 이 메모가 적힌 과정과 의미를 밝히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요. 공수처가 바로 그 부분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한 걸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그 배경에 구명로비 의혹에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임 전 사단장에게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경북경찰청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당시 현장에 작전 통제권이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왜 무시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청장님, 작전 지금 통제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의 영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임성근 해병 사단장이 부대를 파견했다고 해서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영향력이 없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제외합니까?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로 처리한 배경엔 수사 외압이 있었을 거라며 구명로비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 그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임성근의 구명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반면 여당은 임 전 사단장의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을 옹호할 생각이 1도 없어요. 냉정히 따져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되는 게 우리들이 법을 다루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엔 윤익은 경찰청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수심위는 그야말로 공정 객관성이 최고의 그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그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은 이 건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놓고 사상 첫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열리게 되자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민주당은 이것 역시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대한 청원입니다. 검사 탄핵과 판사 탄핵에 이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 개최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19일과 26일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위헌 위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에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참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JTBC와의 통화에서 아직도 국회 운영과 탄핵의 엄중함을 못 깨닫는 것 같다면서 국민청원을 이유로 국회 본무대에 탄핵을 가볍게 올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 넘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고 최소 40억 원을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유튜버들이 관련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쯔양에게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지난 4년여 동안 폭행을 당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연인이었던 전 소속사 대표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4년에 걸친 폭행 피해를 녹음한 파일만 3,000개가 넘는다고도 했습니다. 쯔양 측 변호인은 전 남자친구가 40억 원이 넘는 돈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전 남자친구가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은 쯔양의 이런 과거를 방송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해당 유튜버들은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아무런 제재나 감시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도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검찰은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곧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2명인데 황 씨는 몰래 찍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 촬영으로 봤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성과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황 씨도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형수 이모 씨가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인정했고 1,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과 영상 공유, 성매매 정황을 감춰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사는 황 씨의 불법 촬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4번에 걸쳐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2명입니다. 지난달 20일 황 씨를 소환한 검찰은 오늘 황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다며 2차 가해 혐의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황 씨는 몰래 촬영한 건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이 사건으로 국가대표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프로축구팀 소속인 황 씨는 재판 일정에 맞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제주에서 면허도 없이 차를 몰던 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버스를 또 들이받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차까지 버리고 숲속에 숨어 있다 시민 신고로 결국 붙잡혔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1차선 산길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들 시선이 반대편 차선에 꽂혔습니다. 앞차를 가로질러 추월한 검은색 승용차, 그대로 중앙선을 넘습니다. 회색 차량과 충돌하고 뒤차도 연쇄적으로 부딪힙니다. 반대쪽에서 그 가해 차량이 속도 한 80에서 100 정도로 그냥 커브길에서 쭉 와갖고 앞에 차를 쳐버리더라고요. 연기가 새어나오는 회색 차량, 운전자가 내립니다.
그런데 조금씩 움직이던 가해 차량이 그대로 달아납니다. 18개월 된 아기도 있었고 와이프도 있어갖고 에어백 터지니까 연기도 나고 와이프랑 아기 괜찮냐고 물어보고 정신없었어요.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가해 차량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가해자, 달아나다가 또 다른 버스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혼잡한 사이 이번에는 숲으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제주도 516 도로 상황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다음 날 아침 우연히 잡혔습니다. 출근하다 보니까 어제 봤던 분이 이렇게 걸어가길래 신고하게 된 거고요.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이 얼굴을 기억한 겁니다. 사고 나는데 옆에서 담배 피는 거 보고 제가 얼굴을 기억해 놨었거든요. 되게 여유롭게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40대 사고 운전자는 차량 절도 전과로 면허가 없었습니다. 사고 낸 기억이 없고 깨어보니 수풀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기로 했었죠. 구시대적이다, 경관을 해친다 반발이 컸는데 결국 서울시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극기가 아니더라도 국가 상징 공간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태극기가 솟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든다며 공개한 조감도입니다. 대파 같습니다. 진짜 돈 아깝네요. 세종대왕동상 다 가려가지고 별로인 것 같은데. 여의도 공원의 50m 높이 태극기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거의 2배 높이 태극기가 광화문 광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110억 원을 들여 경관을 해친다. 국기 개양대 자체가 구시대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모든 걸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상징물로 굳이 쓰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무궁화 꽃을 소재로 해서 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태극기를 고집하지는 않지만 국가 상징 공간 조성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건데 관광객들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Here we have the National Palace, but the artificial lighting, as we know, we have too much light pollution already in Seoul. Because I see here some, and there are one, and it's very beautiful even without. 서울시는 한 달간 국민 의견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왜 꼭 이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지 설득이 필요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어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가 침수돼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죠. 이 남성은 차량을 옮기려다 변을 당했는데 사고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 지하 2층 주차장 바닥에 물이 찰랑입니다. 한 남성이 내려와 차를 몰고 나가고 뒤이어 한 대가 더 빠져나갑니다. 2시 54분 계단으로 물이 울컥 넘치듯 내려옵니다. 자동차 바퀴가 반쯤 잠겼습니다. 새벽 3시 숨진 50대 남성이 7층에서 차를 빼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이 시각 차량은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옆 차는 고꾸라졌고 떠밀려온 차량은 물살을 따라 빙글빙글 돕니다. 남성이 탄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에서 멈췄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7분 전등이 꺼지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새벽 3시 11분 차량은 물에 잠겼습니다. 내부 카메라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 지하 2층에 도착한 50대 남성은 10분 가까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휴대전화를 놓고 내려와 신고도 못했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한 7, 8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방금 못죠. 엘리베이터 천장엔 비상용 배터리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 통신도 강제 개방도 안 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재작년 집중호우 때 서울 서초구에서 길을 걷던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자체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사고 현장 일대를 점검해 봤더니
폭우가 쏟아지면 언제든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맨홀 뚜껑이 들썩입니다. 2년 전 서울에 폭우가 왔을 때입니다. 당시 길을 걷던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맨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금 장치를 새로 달아둔 상태인데요. 하지만 구멍이 없는 꽉 막힌 맨홀 뚜껑을 설치했습니다. 물이 위에서 계속 내리밀면 관로 전체에 압력이 차게 되거든요. 그 숨구멍들이 내부의 압력도 배출을 하고 서초구청은 오수 때문에 냄새가 나서 구멍이 없는 맨홀을 설치한 것이라며 잠금 장치가 있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도 똑같이 구멍이 없는 맨홀 뚜껑에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던 도로에만 맨홀이 21개인데 구멍 없는 뚜껑이 덮여 있는 곳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하수도가 역류하면 1톤 무게의 차도 밀어 올릴 정도로 물살이 셉니다. 그나마 추락 방지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서초구에 설치된 게 10곳 중 채 3곳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제 위치를 아니까 이쪽으로 안 다니고 좀 이제 돌아서 가던가 그냥 항상 횡단보도를 많이 이제 이용하죠.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이게 잘 안 보여서. 전문가들은 맨홀에서 기포가 올라오거나 조금이라도 들썩이면 절대 맨홀 근처를 지나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맨홀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발 한 번만 헛디뎌도 몇 초 만에 빨려 들어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가 내려도 맨홀이 눈에 보이면 그나마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완전히 물에 잠겼을 때가 문제입니다. 50m 길이의 실험장에 맨홀 뚜껑 2개를 뒀습니다. 네, 제 종아리까지 물이 들어차 있는데요. 바로 앞에 맨홀이 있지만 실제 폭우 때처럼 탁도를 조정해 보니 맨홀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릎 높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직접 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강남 맨홀 추락 사고 당시와 비슷한 수위까지 물을 올려봤는데요. 바닥은 전혀 보이지 않고 몸도 가누기 힘들어서 맨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맨홀 뚜껑이 사라진 곳에 마네킹을 떨어뜨려 봤습니다. 3초 만에 사라집니다. 마네킹 시선으로 보면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2년 전 맨홀에 빠진 희생자들도 멀게는 6km 떨어진 하천까지 휩쓸려간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도 우산을 쓰고 가는 것보다는 아래에 우산으로 짚어가면서 이런 맨홀이나 위험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이동하시는 것이 전문가들은 폭우로 길이 침수됐을 때 길을 걸어야 한다면 막대기 등으로 길을 두드려 확인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최근 폭우가 쏟아졌다 또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햇볕이 강해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날씨를 좋아하는 게 모기입니다. 모기 유충이 크게 늘면서 서울에 첫 말라리아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늪지엔 드론을 날려 살충제를 뿌립니다. 숲을 인근엔 모기 채집망을 설치해 개체 수를 살핍니다. 보건당국의 방역관리가 올해 더 바빠졌습니다. 말라리아 모기 밀도가 평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말라리아 주의보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발령됐습니다. 원인은 때이른 폭염과 호우 탓입니다. 비가 내린 뒤 더워지면 고온 다습해지기 때문에 이런 물웅덩이에서 모기가 자라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얘들이 10일 정도 있어야 될 기간을 한 7일 만에 이제 성충이 되어서 날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비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유충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말라리아는 과거 강원도나 경기 북부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 서울로 남하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선 이틀 전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현재 서울의 환자 수는 20% 넘게 늘어난 상황. 질병관리청은 서울시 13개 자치구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지금보다 말라리아 모기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며 옮기는 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긴축 기조를 이어왔던 한국은행이 오늘 처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은 부동산 시장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습니다. 12차례 연속 동결로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높은 기준금리를 3년 가까이 유지해온 건데 오늘 처음으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현 상황은 물가 상승률의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금통위원 2명은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하면 당장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24% 올랐습니다. 약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건데 최근 들어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빚내서 집 사는 이른바 영끌족들이 다시 늘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6조 원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경계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1,4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도 변수인데 전문가들은 일러야 4분기에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관건은 부동산 시장이 언제 안정될지 여부인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다소 신중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수요가 몰리고 있고 3기 신도시 등 공급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수도권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 변동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흙탕 비방전으로 흐르면서 당 선관위가 재차 경고에 나섰지만 두 번째 TV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기야 원희룡 후보의 사천 의혹 제기에 한동훈 후보 사실이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강하게 맞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악수로 두 번째 TV토론을 시작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공격의 대상은 한동훈 후보로 집중됐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친인척 사천 논란으로 포문을 열었고 한 후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정계 은퇴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모 서기관, 전 서기관, 그리고 강모 변호사, 그리고 또 몇 현재 비례의원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들어간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거 앞두고 그냥 오물을 뿌리시는 거잖아요.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과가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그 영장 기각은 굉장히 저희한테 아픕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 주변에 좌파 출신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파의 선정선동에 올라타서 대통령실하고 차별화하고 내가 대통령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정 분열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늪에 빠져들거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는 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백서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발간 시점에 대해선 당 지도부로 결정을 넘겼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 김경률 회계사를 금감원장에 추천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한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저희가 김경률 회계사에게 직접 물어보니 금감원장 제안이 왔던 건 맞지만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직접 자신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던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을 맡았던 김경률 회계사를 금감원장에 추천했다는 의혹은 한 언론을 통해 불거졌습니다. 한 후보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리는 방식의 구태 정치를 지양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는 페이스북에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3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냐며 한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JTBC와 통화에서 지난해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로부터 직접 전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검토했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와는 금감원장 자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고 한 후보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 후보 추천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인사검증 명단에 김 회계사를 올린 걸로 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열린 TV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면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를 한 자릿수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만큼은 아니지만 예상 밖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서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전 의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데 이어 경남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당대표 후보에 출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내서 출마한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고요. 우리 민주당의 역동성 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전당대회가 좀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뉴스토마토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37.8%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지지율 차이는 7.1%포인트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란 전망과 달리 김 전 의원이 선방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전 대표가 지지율 87.7%로 김 전 의원을 크게 앞섰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높아진 만큼 김 전 의원이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다른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51%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68%가 연임에 찬성했습니다. 친명계에선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지지층 분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저는 정권 교체를 향해서 단일 대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지금 아킬레스건 약점이 이제 분열의 가능성이거든요.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돌비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싫어요가 좋아요.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 지금 네. 한동훈 원희룡 후보 간의 난타전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개입했다 이런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자, 오늘 원희룡 후보가 올린 페이스북입니다. 자, 사실무근 한동훈 후보님 거짓말이 들통나면 후보직을 내려놓겠느냐라고 하면서 밀실 공천 의혹, 또 사설 여론조성팀, 이른바 댓글팀 의혹, 또 김경률 추천 의혹 3가지를 거론하면서 사실이면 사퇴하겠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TV 토론에서 하나라도 사실이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 굉장히 강하게 맞봤던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김어준 씨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원희룡 후보의 주장까지 나왔었죠.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원희룡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대통령실의 한 행정관이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건데 바로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네. 자, 강 행정관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전에 한번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당시 그 화제가 됐던 사진이었는데요. 네, 일명 체리 따봉 메시지라고 그렇습니다. 불렸던 그 메시지죠. 자, 대통령이 이제 당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자, 우리 당도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사라지니까 잘한다라고 하니 권 대행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잘하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이른바 물고기처럼 보이는 체리 따봉을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저런 네, 뭐 이슈가 이때가 있었죠. 그 이준석 대표 뭐 직무정지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던 때라 이 체리 따봉 메시지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시면은 당시에 또 저 권대행이 쓰고 있는데요, 글을 그 밑에 보시면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오늘 원희룡 후보의 한동훈 후보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취소한 그 행정관인 겁니다. 네. 자, 참고로 앞서 전당대회 시작되기 전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메시지가 나가지 않게 하라라고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대통령실 뭐 전대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이라 뭐 이런 좋아요조차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자 강기훈 행정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누른 게 절대 아니다. 정신없이 보다가 좋아요를 눌러버린 것이고 원희룡 후보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 그래도 누른 적이 있다. 네, 뭐 다시 실수로 말하면 눌렀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단순 네. 실수했다라는 얘기인데 뭐 실제로 관련된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이었었는데 단순 실수였다. 뭐 심지어는 뭐 고양이가 잘못 조작했다. 뭐 이런 해명들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뭔가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들처럼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가려져 있지만 중진급이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자, 한동훈은 지금 유승민의 길로 가고 있다. 배신의 정치에 당해본 당원들이 이번에도 당할 것이냐라고 사실상 한 후보를 비판을 했는데 네. 자, 그러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홍준표의 도발 언제든지 받아주겠다라고 맞대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은 또 아니 배신한 거를 틀렸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배신한 거를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근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박근혜 대표 끝까지 지키고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끝까지 지킬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평소와 달리 지난 3일간 무려 8건의 그 글을 올렸고요. 오늘만 해도 이렇게 4건을 연속으로 올리면서 홍 시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평소와 다르게 유승민 전 의원이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특히 뭐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 하면은 그 배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데 자기랑 전혀 관계가 없는 한 후보 일에 자신의 어떤 배신 프레임을 갖다 썼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경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기회주의자다 이런 식의 공격을 했는데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180도 바뀌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인 줄 알고 뽑았지만은 향단이었다. 탄핵 당해서 싸다.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연일 탐욕의 화신, 보수의 수치라며 홍 시장을 공격하고 있고 홍 시장은 깜도 아닌 게 나를 음해하고 있다.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 배신 안 할 거냐라고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뜨겁죠. 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까 보신 것처럼 한동훈, 원희룡 후보 상당히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중진급, 대선 후보급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역시 이전투구 양성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유독 국민의힘 안에서 요즘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비롯한 7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북러 관계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우려를 나타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 등 6개 나라 정상과도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북러 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백악관 친교 만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무기 지원 등의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나토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글로벌 안보 질서 위기 요인 등을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행동을 잠재우며 일단 위기를 넘겼지만 그럼에도 후보 사퇴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배우 조지 클루니, 하원 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등 바이든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인사들마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감쌌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바이든의 결정을 압박했습니다. It's up to the president to decide if he is going to run. We're all encouraging him to make that decision because time is running short. 민주당 상원에선 처음으로 바이든의 재선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버몬트의 피터 웰치 상원의원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국가를 위해 바이든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하원 9명을 포함해 바이든의 하차를 요구한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은 10명이 됐습니다. 거액 기부자들의 후원이 지난달에 절반 수준으로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50만 넘게 기부했던 배우 조지 클루니는 뉴욕타임스에 이미 때문 무너졌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고를 실었습니다. 바이든을 지지했던 유명 연예인들 역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I'm deeply concerned. I mean, especially it's difficult because the Democrats have a big bench.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에선 회의 결과보다 바이든의 건강과 거취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각본 없이 진행될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미국 유권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스포츠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홍명보 감독이 말한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택한 이유죠. 사과도 했지만 분노하는 팬들의 마음을 달래진 못했습니다. 결국 울산구단은 오늘 홍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팬들의 환호는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날선 비판은 관중석 걸개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분노는 거세졌습니다. 시즌 중반에 축구대표팀으로 떠나는 이유, 홍명보 감독은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보다는 제가 이 K리그 경험도 아주 많이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홍 감독의 진심은 팬들의 분노를 잦아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울산 팬들의 거센 반발이 부담스러웠는지 주말 경기까지 지휘봉을 맡길지 고민하던 울산 구단은 오늘 홍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실무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계약과 관련한 마무리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면서 취임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요즘 하나 팬들은 외국인 투수 와이스의 활약에 박수를, 또 이 선수의 부인이 쏟아낸 감상평에 한호를 보냅니다.
소셜미디어에 야구,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한 줄 평가를 툭툭 던지는데요. 여기엔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소소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Baseball games in Korea ar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in the US, so everybody is standing almost the entire time, singing, dancing, just being absolutely electric. 남편의 경기를 응원하러 왔다가 한국 야구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지난달부터 6주간 단기 계약 선수로 하나로 온 와이스 선수의 부인입니다. 브룩은 한국에 오자마자 지켜봤던 일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잘 지냈냐고 묻지 않고 밥 먹었냐고 묻는 한국인들의 인사법부터 야구장 음식을 사 먹어도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까지 소소한 일상을 적었습니다. Nobody leaves really until the games are over. It's just really, really fun. I definitely wish it was a little more like that in the States. 야구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를 들여다보곤 합니다. 경기 후에 팬들 앞에서 줄 서서 인사하는 선수들도 신기했나 봅니다. When we're outside of the field, everybody's always stopping and talking to Ryan and asking for autographs, and it's just a lot of fun. 배구 선수 출신으로 미국 ESPN의 개건 기자로 활동했던 브룩에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특별하게 보입니다. To shake someone's hand, I have to remember to bow. Or sometimes if I say hello in Korean, taxis here are really fast, the food is really great. 물론 7월이면 계약이 끝나는 와이스를 향한 응원도 잊지 않습니다. Hopefully he gets to continue to have that opportunity. 여권 베서라. JTBC 조소입니다. 후반 21분 강상우 선수가 올린 크로스에 제시 린가드가 정확하게 머리를 갖다 댑니다. 조영욱 선수의 동점골에 이어서 5분 만에 터진 이 골, FC 서울의 역전 결승골이자 린가드의 K리그 첫 필드골이었습니다. 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티리 세리머니도 보여줬네요. 주장 완장을 찬 6경기에서 4승을 이끈 린가드. 이 정도면 칭찬이 쏟아져야 할 텐데 경기 후 김기동 감독은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네요. 린가드를 붙잡고 뭔가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는데요. 경기 막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상대를 약올리듯 공을 한쪽 구석으로 몰고 갔는데요.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진심으로 했으면 한다는 가르침이라는데 린가드는 좀 억울했다고 하네요. And it's a clear foul, and they nearly went and scored, but it's not my fault. It's a foul. Foul's a foul.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자리에 높은 습도가 머물면서 끈적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폭염주의보도 더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쉬어가는 대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특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갑작스레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은 챙겨주셔야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울산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자외선도 강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머물고 있는 제주도는 내일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엔 대부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인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